152페이지. 아들 대치가 무병하게 커가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유안이고 빛이었다. 그는 담배는 피웠지만 술은 가까이 하지 않았다. 술을 마셔서 될 살림살이가 아니었다. 나날의 생활이 아무리 고되어도 세월은 흘러가는 맛이 있어 사라지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던 방쪽 쌓는 일이 시납으로 이어져 나가더니 마침내 완성의 날이 온 것이다. 포구를 따라 뻗어나간 장장 20리가 넘는 방쪽은 절로 탄복이 터져나올 만큼 장관이었다. 돌덩이를 전하들고 흙을 퍼나른 모든 일꾼들은 하나같이 그 기나긴 방죽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경이하는 반면 구체적 실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였다. 성벽처럼 완강하게 바닷물을 차단시키고 있는 방죽은 읍내 심장부와 복림리를 직결시키고 있는 소화다리에서부터 동쪽으로 뻗어가기 시작해서 순천만을 향해 차차 넓어져가는 포구 20리를 치달아 호동리 선수무리에 그 꼬리를 대고 있었다. 순천만의 바닷물은 그 방죽을 따라 하루 2차례씩 횡계다리, 홍교미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가 물러가고 하면서 방죽을 쌓아올린 네모난 무수한 돌들을 찰싹찰싹 쓰다듬었다. 방죽 위에 닦여진 길은 바다가 밀물이면 밀물인 대로, 썰물이면 썰물인 대로 유난히도 희게 드러나 보였다. 왜냐하면 벌교 포구는 그 바닥이 모래로건 구경할 수 없을 지경으로 온통 뿔빨이었는데 그것이 다른데 것과는 달리 질기고 차져서 한번 발목이 빠졌다 하면 빼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그래서 그런지 그 색깔이 검은색에 가까운 흑회색을 띠고 있었다. 그 위에 바닷물이 밀물 저와도 그 색깔이 우중충함을 면할 길이 없었다. 그래서 긴긴 방죽 위의 길은 언제나 풀기상그러운 옥양목피를 펼쳐놓은 것처럼 희게 빛났다. 그 방죽이 동서로 팔을 벌려 보듬고 있는 벌판은 회정리 1, 2, 3구와 장량리에 걸쳐져 끝이 아슴하도록 드넓게 펼쳐져 있었다. 일정 기간 동안 강기를 빼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질펀하게 펼쳐진 땅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불러하고 넉넉해했다. 그러나 그런 기분도 잠시였다. 그건 어디까지나 일본인 중도의 땅이었지. 그들의 소유라곤 단 한 평도 없었다. 방죽을 막으면서 개통한 다리에 소화라는 이름을 붙여도 그 누구 하나 반대를 하지 않은 듯이 그 방죽의 이름도 중도 방죽이 되었다. 중도의 간척지는 예로부터 경작되어 온 북쪽의 나아간 거읍들에 비하면 그 면적으로나 토질로나 비교할 것이 못되었다. 그러나 거읍들을 첫째로 꺾고 장좌리와 실동리에 결쳐있는 서쪽의 벌을 두 번째로 친다면 중도의 간척지는 벌교의 세 번째 농토로 손색이 없었다. 중도라는 인물은 재산을 다소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런 엄청난 간척 사업을 벌일 만큼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못했고 그 사람됨도 의롭지가 못했다. 그의 이름을 내걸어 추진된 간척사업의 뒤에는 저 유명한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돈줄이 다 있었다. 고리대 금업으로 축제를 하는 중도가 그런 장기사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의아한 점이었고 또 그런 내막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처음 약속대로 판석 영감은
소작지를 배당받았다. 끝도 없이 허기지고 고달픈 소장농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는 담배는 피지만 술은 안 마시고 54페이지 처음 약속대로 반석 영감은 소작지를 배당받았다. 끝도 없이 허기지고 고달픈 소장농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는 곁눈질 하지 않았고 딴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땅만 파고 땅만 타독거렸다. 육화를 지주에게 바치고 나머지 사할에서 농지세, 물세, 비료대, 종자대, 기본 소장료 등등을 빼고 나면 뭘 먹고 사느냐고 입 달린 소작인이면 누구나 뜨드려댔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 그런 불평에 동조하지 않았다. 속으로나마 불만스럽게 여긴 일도 없었다. 분명 그런 조건은 입에 풀칠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어찌할 것인가. 해결이 안 될 불평만 서로 씹어대다가 그 기분으로 술이나 한 잔씩 걸쳐대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농사는 그나마 소출이 줄게 마련이고 생활은 더 꼬이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땅만을 믿었고 땅에다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다. 땅은 그에게 남들보다는 다소 나은 생활의 여유를 돌려주었다. 그 여유가 아들 대치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같은 조건에 처한 남들이 못해내는 일을 자신이 성취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끝없는 긍지와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께도 그 이상 면목이 서는 일이 없을 것 같았고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그러나 학식을 깨우친다는 것이 병이 되는 것일까? 아들 대치는 그가 소망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게 변해간 것이다. 아버지가 관군을 상대로 한 싸움에 목숨을 내걸고 뛰어든 그 용기는 어디서 생긴 것일까? 아들놈 대치가 일본을 바람벽으로 삼고 있는 지수 중도를 상대로 소작쟁이를 벌인 용기는 또 어디서 생겨났을까? 아들놈은 저희들이 하는 일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알지만 하고 또 해야 된다고 했었다. 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동학에 가담한 것일까? 판석 영감은 확연히 잡히지 않는 그런 어릿거림 속에서도 결코 아들을 원망하거나 서운해하지는 않았다. 다만 아들이 겪는 곡초가 아버지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이었다. 그런데 아들은 소작쟁의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일본이 망했고 떵떵거리던 중도가 그 넓은 땅을 고스란히 남겨놓고 조랭랑을 쳐버린 마당에 아들은 새로운 싸움을 시작했던 것이다. 동백나무숲은 어둠이 한결 짙었다. 얼굴을 촘촘히 맞대고 있는 동백나무의 윤기나는 두꺼운 잎들이 달빛을 야멸차게 막아내는 탓인지 몰랐다. 하동무 무사하게 왔구만. 염상진이 하대치 손을 덥석 잡았다. 자신의 손을 움켜잡은 염상진의 손이 부르르 떨었다. 그 파장이 하대치의 심장을 일직선으로 찔러왔다. 그건 단순한 동지의 표현만이 아니었다. 하대치는 사태가 절망적임을 직감했다.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됐소. 뜨기 전에 수행할 임무가 있어. 염상진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게 고개를 약간 갸웃했다.
무언가를 주저하는 태도였다. 하대치는 그런 것에 신경 잘게 쓰지 않았고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도 묻지 않았다. 염상진이 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기는 했지만 그도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있을 뿐 속 시원할 만큼 구체적으로 알 리는 없을 것이다. 우린 앞으로 투쟁 자금이 필요할 것이오. 그걸 당장 조달해야 되겠소. 하대치 머릿속에 그 조달 방법이 번개처럼 스쳐갔다. 그건 염상진의 주저하던 태도가 풀어준 답이었다. 필요하면 해야제라. 하대치는 염상진의 마음을 북돋는 기분으로 짱짱한 어조로 말했다. 고맙소, 하동무. 염상진은 어둠 속에서 약간 웃어 보였다. 하대치는 언제나 염상진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 그건 저절로 우러나오는 염상진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었다. 우리는 세 사람씩 한 개조가 되어 독립운동을 하겠소. 내가 1조, 하동무가 2조, 강동무가 3조를 지휘하시오. 하동무는 서울 상회 윤가내를 강동무는 학교 뒤 김가내를 나는 정미소 최가내를 맡도록 하겠소. 무엇이냐? 큰돈 뽑자면 술도가 증거를 빼면 안 될 것인데요. 하대치는 염상진을 일깨우듯 말했다. 술도가지 받을 정하섭은 우리 동지요. 염상진의 말에 하대치는 그렇구나 싶었다. 정하섭은 읍내가 장악되고 나서 얼핏 다녀갔을 뿐 자신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의 존재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정하섭 동무를 봐서 술도가집을 빼주는 게 아니오. 우리가 손대지 아니해도 정하섭 동무가 틀림없이 자금 조달을 하게 될 것이오. 염상진은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설명을 첨가시켰다. 그렇겠구만이라. 하대치는 염상진의 치밀한 계획에 충분히 수긍이 갔다. 그리고 위원장과 정하섭 사이에는 무슨 연락이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다 하는 지수로서 화를 매는 것도 술도가 집이었다. 잠시 얼굴을 내비쳤던 것이 자기네 집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하대치의 머리를 뒤늦게 스쳤다. 작전은 1시간 이내 완료하고 2시간 이내 고업들 끝물이 옥산 입구 선앙당에 집결토록 하겠소. 현찰이나 금반지 같은 것 모두 줬소.
자금 조달이 목적이니 절대로 살상은 없도록 하시오.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암호는 전과 동일. 자, 출발합시다. 염상진이 흡 소리가 나도록 숨을 크게 들이쉬며 일어섰다. 그의 껑충한 키가 어둠 속에서 쓸쓸할 정도로 커 보였다. 하대치는 자신보다 곱절은 커 보일 것 같은 염상진의 머리끝을 올려다보며 그는 아무래도 이런 일에만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조심하십시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하대치는 무심결에 이 말을 하며 몸을 추슬렸고 하동무도 염상진이 하대치 어깨를 살짝 잡으며 말을 받았다. 하대치는 염상진과는 반대 방향으로 길을 잡았다. 어둠에 몸을 적시듯 자세를 낮추고 다리에 힘을 모았다. 일순간 그의 몸은 한 덩어리로 팽팽하게 긴장되었다. 그 힘을 분출시켜 노를 젓듯이 어둠의 물결을 헤쳐나갔다. 그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몸 그 어디에서인지 모르게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곤 했다. 그리고 불두덩인지 겨드랑인지 위치가 분명하지 않은 몸 어딘가가 근질거리는 것 같은 쾌감을 느꼈다. 키 꺽다리 염상진은 아마 자기와 같은 기분은 아닐 듯 싶었다. 염상진은 큰 키에 비해 싱거운 사람이 아니었다. 냅고 차지고 단단한 사람이었다. 하대치는 염상진 같은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더할 수 없는 기쁨이고 자랑이었다. 하대치가 오늘에 이른 것은 모두 염상진이 끼친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 두 사람이 관계를 맺어온 것도 10년 세월이 넘어 있었다. 사범학교까지 나온 염상진은 하대치 여백 많은 머릿속에다가 많은 모종을 이식시켰다. 기질적으로 피해 농도가 짙고 환경적으로 불만 요인이 많고 태생적으로 자학성이 강한 하대치는 그런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적의 기름진 토양이었는지 모른다. 하대치는 양질의 화선지였고 염상진은 솜씨 탁월한 화공이었다. 화공은 유려한 선을 긋고 현란한 채색을 했고 화선지는 그 물감을 흠뻑 빨아들였다. 정지, 저 집이다. 하대치는 담그늘에 바짝 붙어섰다. 윤 부자네 집은 기와골의 용곽을 드러낸 채 큰 몸체를 어둡게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뇌리에 윤 부자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다. 진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이었다. 그 눅진눅진한 진땀은 물로 만들어진 땀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포식한 고기의 기름기가 빠져나오는 것만 같았다. 그는 엄청난 돈을 내놓고 목숨을 애걸했지만 결국은 죽었다. 친일도, 포악한 지수 노릇도, 더러운 고리대금업도 다 용서해 줄 수 있다. 치자, 그 짓을 하고도 살아남길 바라다니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유언장 염상진의 처형 결정이 떨어졌다. 윤부자의 그 짓이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근동 소작인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는 도저히 갚지 못하게 된 집의 딸을 범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내 처녀에 이르렀고 그는 범한 처녀들을 소질로도 들어앉히지 않았다. 그는 난간이 없는 소와 다리, 해방이 되고 나서도 사람들은 부용규라고 이름으로 고쳐 부를 줄을 몰랐다. 한가운데서 눈을 감아야 했다.
하동무 얼굴을 어쩔게라. 뒤에서 복면을 하느냐고 묻고 있었다. 하대치는 순간적으로 생각했다. 아직 음료는 자신들의 소나귀에 들어있는 셈이지만 날이 새면 달라지게 될 것이었다. 단순한 강도로 위장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런데 왜 그 치밀한 염상진이 이 점을 지시하지 않았을까? 그만큼 사태가 위급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다. 하대치는 한 줄기 차가운 긴장이 찌르르 심장을 찔러오는 것을 느꼈다. 싸게 얼굴 개리고 행동 개시. 하대치는 목에 잠긴 삼배 수건을 풀어 복면을 지었다. 그리고 담그늘을 타고 앞으로 내달았다. 그의 작달막한 키는 그의 땅에 붙다시피 해서 더욱 작아 보였다. 뒷담을 넘었다. 문단속은 철저하게 되어 있었다. 변을 당하고 난 다음이니 당연한 결과였다. 하레치는 안방 마루로 서슴없이 올라섰다. 뒤따르는 두 사람이 각기 칼을 들고 마당 쪽을 경계했다. 문 열어. 싸게 문 열어. 하대치는 격자문을 툭툭 치며 예사 크게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밤의 정적을 큰 파문으로 깨고 있었다. 마당 쪽을 경계하고 있던 두 사람은 그런 돌발적 상황에 화닥닥 놀라며 동시에 그를 돌아보았다. 하대치는 부하들에게 안심하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잠 깼으면 싸게 문 열어. 하대치의 말투는 방 안의 동정을 환히 알고 있다는 투였다. 누군디요? 하대치의 예상은 그대로 적중하고 있었다. 문단속을 그렇게 철저하게 한 사람들이 그 정도의 큰 목소리에 잠을 깨지 않을 리가 없었던 것이다. 여름 밤중에 찾아올 사람이 누구겠어? 싸게 열어. 문고리 벗겨지는 소리를 들으며 뒤를 돌아본 하대치는 두 부하가 복면을 벗어버린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하대치의 태도를 보고 복면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하대치가 윤관의 식구들에게 노린 점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빨리 복면을 하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빨갱이가 무섭긴 무슨 모양이구나. 말 한마디에 문을 척척 따준 거 보니까 싸게 돈이고 금반지고 다 꺼내요. 하대치는 방으로 뛰어들면서 강도로 돌변했다. 웜에 여기를 어쩔거나. 윤과 마누라는 칼끝을 피해 벽 쪽으로 밀리며 속았다는 탄식을 물었다. 어짜기는 모르지. 싸게 돈만 내. 하대치는 칼을 바싹 디밀었다. 금매 말이요. 빨갱이 놈들한테 사람 뺏기고 돈고정 다 뺏긴 거 모르시고 오셨는게라. 윤과 마누라는 예사 배짱이 아니었다. 목에 칼끝이 다 있는 경황 중에서도 능청스런 거짓말을 꾸며대고 있었다. 그건 돈 많이 가진 자의 탐욕스러움이 그대로 드러난 어처구니 없는 대담성이었다. 하대치는 그 기름기 많은 굵은 목줄기에 칼을 푹 박아버리고 싶은 신경질적인衝동을 느꼈다. 요런 잡년, 새살한 무신, 잔소리는 무신, 쎄 빠질 새살이여, 잔소리. 모가지 팍 도려 내뿔기 전에 말 들어. 하대치는 칼끝에 힘을 모아 윤과 마누라의 목덜미를 약간 찌르듯 했다. 웜에 엄니. 윤과 마누라는 뻣뻣이 굳어졌다. 인자 푹 쑤셔볼까?
하대치는 칼을 휙 소리가 나도록 치켜들었다. 저그. 용가 마누라는 농쪽으로 벌벌 기어가며 숨이 잦아들고 있었다. 용가 마누라가 내놓은 돈은 의외로 적었다. 두 부하에게 농리고 문갑을 다 뒤지게 했지만 금붙지 않아 구경할 수가 없었다. 보나마나 변을 당한 후에 전부 어딘가에 깊이 숨겼을 것이었다. 야들아, 저 늙은 년은 목숨보다 돈이 더 중한 모양있게 너그 둘이서 맡아 푹푹 쑤셔 저승으로 보내 뿌려라. 하드치는 차갑게 말했고 두 부하는 칼을 꼬나잡고 용가 마누라에게 다가들었다. 숨긴 뒤 말할랑께 살려주시오. 살려만 주시오. 용가 마누라가 방을 나서 손가락질한 곳은 한가마 쌀이 들어가는 뒷주였다. 쌀이 반나마 찬 그 바닥에서 돈이며 폐물들을 넣은 자루가 나왔다. 하대치는 어척반이 될까 말까한 당구였다. 런취 하대치. 그러나 타고난 뻻대가 굵었고 어렸을 때부터 농사자비를 거들며 단련된 그의 몸은 옆으로 딱 바라져 있었다. 그의 견고하게 뻗은 어깨와 짱짱하게 버팅긴 두 다리는 한눈에 기운깨나 쓰는 몸으로 보였다. 목의 쪽을 빼박은 체형이었다. 하대치는 소학교 쪽부터 씨름의 남다른 장기를 나타냈다. 그가 제일 싫어한 운동이 도수 체조였다. 그는 운동이라면 싫어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맨손을 휘휘 젓고 빙빙 돌리고 하는 도수 체조라는 것은 춤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영 시장스러워 할 맛이 나지 않았다. 그의 생각에 운동이라는 것은 갈비뼈가 뻑적지근하게 기운을 쓰는 것이라야 했다. 그래서 씨름은 그의 기분에 썩 드는 쓸만한 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는 17살 때부터 내리 3년을 읍내 장사 씨름대회에 나갔다. 63페이지. 그는 17살 때부터 내리 3년을 읍내 장사 씨름대회에 나갔다. 뼈가 실하게 틀을 잡기에는 아직 이른 나이이기도 했지만 소를 타내는 장사가 되기에는 타고난 키가 너무 작았다. 그러나 하대치의 이름은 소를 탄 장사보다 더 짜게 알려졌다. 기에 어울리지 않게 기운씀이 놀라웠고 다양한 기술이 구경꾼들을 환호하게 만들었다. 배지기, 연물치기, 다리 후리기 등 못하는 기술이 없었는데 특히 허리치기는 일품이었다. 별다른 기술 없이 큰 떡대만 믿고 씨름판에 나선 자들은 하대치 번개 같은 허리치기에 걸려 공중바퀴를 돌아 콩콩 나가 떨어졌다. 하대치가 더욱 유명해진 것은 씨름대회 출전 3년째 되던 해의 결승전 막판에서 상대방 부자지를 거듭찬 사건 때문이었다. 하대치는 그 상대에게
연속 2번을 패해 소를 빼앗겼고 다시 3년째 맞붙은 것이었다. 하대치는 그동안 자신은 뼈도 더 굵어지고 기술도 늘어난 대신 상대방은 그만큼 나이 들었으니 이번에야말로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삿발을 틀어주고 맞붙어 보니 형편이 그게 아니었다. 상대는 6척이 넘는 키에 기술까지 제대로 익힌 그야말로 제격을 갖춘 장사였다. 그는 작년과 다름없이 짱짱한 기운을 쓰고 있었다. 그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먼저 공격을 하지 않았다. 우람한 덩치로 떡 버팅기고 있다가 하대치가 이런저런 공격을 가하면 슬슬 피하듯 쳐냈다. 그러다가 하대치가 허점을 보였다 하면 순식간에 들어던지거나 매다 꽂았던 것이다. 하대치는 번갯불 치듯 빠른 동작으로 몇 번 그의 정갱이를 걷어찼다. 그러나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하대치는 가망없음을 알았다. 그렇다고 3번째마저 개구리 패대기 쳐지듯 모래밭에 나가 떨어질 수는 없었다. 그의 마음을 팽팽히 뻗질러 오르는 오기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놈을 모래밭에 처박아야 2년 동안 거푸당한 분이 풀릴 것 같았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키 작은 연유로 받아왔던 놀림의 창피스러움과 철이 들어서도 남들 앞에 선뜻 나서기가 왠지 조조스럽던 그 지랄 같은 기분이 씻어질 것 같았다. 하대치는 전신의 힘을 돋우며 그를 밀치는 듯 하다가 오른쪽 다리로 상대방의 다리를 감을 듯 했다. 그건 누가 보나 다리 후리기를 하려는 자세였고 상대방도 그에 맞선 방어 태세를 취했다. 그런데 하대치의 다리는 그대로 물러나는가 싶더니 다시 파고들었다. 그리고 상대방이 비명을 토하며 나가 떨어졌다. 구경꾼들은 와 함성을 터뜨렸고 패자는 몸부림치듯 모래밭을 뒹굴며 아이고 아이고 황소울음 같은 신음을 토하고 있었다. 그런 그의 두 손은 사타구니를 움켜쥐고 있었다. 구경꾼들은 그때서야 그가 부자지를 채웠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대치는 당연하게 반칙패를 당했고 상대방은 부자지를 싸잡은 승자가 되어 엉기적거리며 소를 몰고 갔다. 하대치의 씨름대회 출전이 3번으로 끝난 것은 소작회 사건 때문이었다. 일본인 지수 총도를 상대로 쟁의를 벌였다가 강제징용에 끌려가 5년여를 혹사당하고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나이가 들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힘자랑을 하고 싶을 만큼 그의 정신은 풋과일이 아니었다. 일본 식민정치는 그 소작회 같은 모임을 철저하게 불법화하고 있었고 그런 모임에 가담했거나 연루되어 검거된 사람들은 반국가적 공산주의자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모임은 상호 유대 관계는 없었으나 전국적으로 은밀하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하대치가 속했던 소작회를 이끌었던 사람은 바로 염상진이었다. 그는 사범학교를 나오고서도 교편을 잡지 않고 농사를 지었다. 일본놈 정신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질을 하는 것은 일본놈 순사나 군인이 되어 독립군을 잡아 고문하고 뒤쫓으며 총질하는 것과 똑같이 앞잡이 노릇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농사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그가 사범학교를 다니게 된 것도 순전히 아버지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하대치의 눈에는 그는 아는 것이 너무도 많았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사범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삼복더위에도 나무그늘에 앉아 느긋한 목청을 뽑아대는 매미 팔자와 다를 게 없는 선생질을 마다하고 그 굳고 험한 농사일을 작정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대치는 염상진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다. 염상진은 용한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하대치가 하고 싶어하는 말을 골라내어 대신하고는 했다. 다 똑같은 사람끼리 어찌 차등이 있어야 되겠느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것이다. 양반이 따로 없고 쌍놈이 따로 없다. 양반의 피가 따로 있고 쌍놈의 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양반이란 것들이 저희들 좋게 지어낸 새빨간 거짓말이다. 마찬가지로 지수라는 것도 따로 없고 소작인이란 것도 따로 없다. 지수라는 것들이 소작인은 대대로 소작인이 될 수밖에 없도록 소작법을 악질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수는 영원히 지수로 떵떵거리고 소작인은 영원히 소작인으로 배를 곪게 된다. 그 많은 소작인들이 비참한 생활을 면하고 모두 평등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봐라. 양반이란 것들은 그 많은 백성들의 피를 빨며 배를 불리다가 나라를 빼앗겼고 다시 일본 놈들과 작당해서 일본 놈들의 보호를 받으며 같은 민족을 짐승 취급하고 있다. 일본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 그 놈들인지 모른다. 일본 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지수 놈들을 없애는 것은 한몫에 해야 될 일이다. 염상진은 어느 때 한번 음성 높이는 일 없이 차분차분하게 말하고는 했다. 그런 염상진의 말은 무언가 갑갑한 먹물로 가득 차 있는 하데치 가슴을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되어 어루만졌고 암담하게만 여겨지는 앞길을 열어주는 것 같은 한 줄기 밝은 빛이 되어 쏟아졌다. 염상진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게를 지고 걸어가며 새를 보는 논둑에서 소에게 불을 뜯기는 풀밭에서 예사로운 이야기하듯 했다. 나중에서야 안 일이지만 그것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사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중도를 상대로 정의를 일으키기 전날 밤에야 비로소 하데치는 염상진을 따르고 믿는 사람이 자신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거기에 모인 12명은 염상진만을 개별적으로 상대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마음과 뜻은 한낱같이 맞아들었다. 그들은 징용에 끌려가는 것으로 끝났지만 염상진은 재판을 받아 2년이나 징역살이를 치러야 했다. 출감을 하고 며칠이 지나 그의 집에는 징집 영장이 날아들었는데 염상진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그는 이런 사태를 예견했던지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는 다음 날 나가 그 길로 소식이 끊기고 말았다. 그리고 해방이 되기까지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림자 한 번 비추지 않았다. 그런데 해방이 되기가 무섭게 모습을 나타낸 그는 금강산에서 죽노릇했다는 무뚝뚝한 한마디로 그동안의 행적을 일축해버려 사람들의 궁금증을 더욱게 만들었다. 하데치와 염상진은 5년 만에 서로를 끌어안는 감격적인 해우를 했다. 그때 염상진이 격한 어조로 터뜨린 첫마디가 하동무였다. 하데치 일행은 횡계 다리에서부터 북쪽으로 펼쳐진 고읍들을 향하여 바쁜 걸음을 옮겼다. 전동리가 시작되는 홍태거리에 이르자 나강과 고읍 들녘이 흐린 달빛 아래 아슴하게 드러났다. 하데치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약속한 장소 옥사는 맞은편 들녘의 끝머리 어둠 속에 있었다. 들녘의 왼쪽 옆으로 관통되고 있는 것이 보성을 지나 광주에 이르는 국도였고 오른쪽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 나간에 이어지는 옛길이었다. 그 어느 쪽 방향도 탐탁지가 않았다. 두 방향 다 옥상까지는 휘어져